안녕하세요.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동산학개론 강사 서대수입니다. 자, 본 과정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처음 도전하신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학개론이다 이 과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또한 앞으로 우리가 많은 내용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용어들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가지고 계시죠? 바로 이 교재입니다. 자, 왕초보 공인중개사다. 이 교재 통해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교재를 학습하기 앞서서 부동학문 이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학개론이다. 이 과목은 부동산 학문에 대해서 학문에서 개괄적으로 논해보자 이런 성격입니다. 결국 부동산 학문을 다루는 과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좀 학문을 다루는 과목이다 보니까 다른 과목과 조금 차이가 많겠죠. 이론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과목이에요. 좀 이론적인 색채가 강한 과목에서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원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이 이해된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숙지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 접목시켜서 응용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시험에서는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험의 대부분의 문제는 참 응용력을 요하는 문제예요. 과거처럼 단순 암기 예를 들어서 맞출 수 있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부분의 문제가 응용력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에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원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해하시고 이 이해된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숙지 그리고 응용력을 배양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학습을 하게 된다 생각하시고, 자, 다음은 우리 함께할 부동산 학개론 이 과목에 대해서 먼저 이제 학문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배경부터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부동산 학문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는 행위를 가하고 있지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는 행위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이다. 우리 명쾌히 정의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부동산이다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요. 뭐가 떠오릅니까? 토지, 건물 이와 같은 게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토지나 건물 이와 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행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말 그대로 보세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여기는 이 땅을 사고자 한다면 이 땅을 사고자 할 때 최소한 이 땅이 어때? 한 번쯤 가보겠죠? 이 같은 게 바로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자,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튼 부동산 활동 이로 인해서 부동산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나도 이 땅을 사기 위해서 땅 보러 갔어요. 그렇지만 또 나 말고도 땅 보러 온 사람들이 많겠죠? 좀 땅 보러 온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땅값은 어떻습니까? 상승하겠죠? 땅값은 상승해서 사고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게 바로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확히 용어 정리 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부동산 활동은 자,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활동에서 부동산이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을 뭡니까? 부동산 현상이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이 땅을 사기 위해서 내가 땅 보러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뭐가 됩니까? 부동산 활동이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땅 보는 사람들이 많은 말수록 땅값은 올라간다. 이는 뭡니까?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같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은 뭐 특정 층에서는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최소한 한 번쯤 땅 보러 가겠죠? 땅 보러 가서 먼저 땅이 울퉁불퉁하느냐
평평하냐 이것도 어때? 내 눈으로 직접 볼 거란 이야기예요. 또한 이 토지 주변에는 어떻게 또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도 내 눈으로 살펴보겠지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펴보는 걸 우리가 물리적 측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리적 측면이다. 여기에 공학적인 부분까지 가면서 토목공학, 건축공학, 지금 공학적인 부분까지 가면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기술적 측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다. 좁게 본다면 물리적 측면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학개론 이 과목에서 물리적이다.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물리적 이 표현만 나오면 있는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본다. 여기에 공학적인 부분까지 가면 뭡니까? 기술적 측면이 되겠다. 그래서 넓게 표현하면 기술적 측면이 되겠고 좀 더 좁게 표현하면 물리적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 기술적 측면은 공학적인 부분까지 가미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의 이용 기법과 관련된 여러 측면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이제 내가 이 땅을 사고자 합니다. 사고자 하는데 땅 주인이 10억 달라는 거예요. 그럼 10억 달라서 내가 덥석 10억 지불하고 사는 겁니까? 아니죠. 과연 10억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보겠지요. 자, 이와 같은 측면을 가리켜서 우리가 경제적 측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은 가격 등과 관련된 여러 측면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내가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최소한 등기부 한 번쯤은 떼보겠지요. 그래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 어떤 권리 설정됐을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 같은 측면을 우리가 이제 법률적 측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률 측면은 권리라든지 뭐 제도, 법 등과 관련된 여러 측면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 측면 구분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럼 자, 보세요. 내가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이 중에 안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 측면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부동산 활동은 특정 측면에서는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다양한 측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참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이 같은 인식의 사고를 우리가 이제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가 복합 개념이다. 이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복합 개념은 뭘 얘기합니까?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지요. 기술적 측면, 좀 더 좁게 얘기하면 물리적 측면이 되겠지요. 다음은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 부동산 활동이나 부동산 현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생각하시고 이 같은 부동산 활동이 올바르게만 이루어진다면 부동산과 인간관계는 아무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올바르지 못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더라. 참 올바르지 못한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는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안 좋아지겠지요. 이를 가려서 우리가 이제 관계 악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관계가 악화되면 뭔가 어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뭐에 대해서 문제 발생합니까? 바로 부동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부동산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부동산 활동으로 인해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부동산 문제란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결국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야기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고자 함이란 이야기예요. 또한 올바른 부동산 활동을 해야 되겠지요. 이래서는 뭔가 이론적인 토대, 밑바탕이 되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부동산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 학문이 무엇 때문에 나오게 됐을 것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살펴봅시다. 부동산 학문은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결국 부동산 활동을 올바르게 하자. 이를 위해서 학문이 나오게 되었다. 쓰겠죠? 사실 활동이
올바르게만 이룬다면 아무런 문제 없었겠죠. 그래서 활동을 올바르게 하자. 인류에서 학문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이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활동의 능률화다. 자,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올바르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이를 위해서 학문이 나오게 되었다. 또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문이 나오게 됐다 할 수 있겠죠. 결국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학문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의 성립 배경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올바르게 하자.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학문이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이 바로 뭡니까? 학문의 연구 목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문의 자, 연구 목적은 결국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동산 활동을 올바르게 하자. 자, 또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뭘 연구해야 될 것인가? 학문의 자, 연구 대상이 있겠죠. 뭘 연구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활동을 능률적으로 올바르게 해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뭘 연구해야 됩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 활동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연구 대상이 되는 건 부동산 활동이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이처럼 부동산 활동을 올바르게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때? 부동산 현상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현상도 연구 대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건 뭡니까?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이분들이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학문을 한번 정의를 내려봅시다. 부동학문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해서 학문을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활동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현상을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현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활동을 올바르게 하자.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처럼 부동산 현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활동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 여러 가지 기초적인 지식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초 지식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의 개념부터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부동산이 뭘 것인가?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 다음은 부동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느냐? 부동산의 분류 방법도 알 수 있어야 되겠지요. 또한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특별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걸 우리가 특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별한 성질이다. 특성 이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또 이제 이 경제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되는 수요 공급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셔야 되겠지요. 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셔야 된다. 사실 수요는 사고자 하는 거, 공급은 팔고자 하는 것이다. 알겠죠? 수요 공급이 경제 가장 기초화된 원리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조금 전에 이런 얘기했죠. 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간다 그랬죠. 이걸 내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활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수요 공급 이것은 경제의 가장 기초 논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자, 다음은 부동산의 경기가 어떻게 움직인다. 경기 변동 관련돼서도 이해되셔야 되겠고, 수요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가격이 결정된 기구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시장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정부의 정책도 이해가 되셔야 되겠죠. 그럼 정부의 정책을 내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활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은 어찌 보면 투자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관련된 기초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활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활동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같은 부동산 활동을 분류하는 견해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견해가 바로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으로 분류하는 견해가 되겠는데, 이때 소유 활동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
행할 수 있는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땅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발할 수 있겠죠? 관리 이루어져야 되겠죠. 처음 소유활동 관련해서 대표로 우리가 이용활동, 개발활동, 관리활동 이 같은 영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거래활동입니다. 거래활동은 말 그대로 사고 파는 거지요. 사고 판다. 이걸 우리가 흔히 어떻게 취득, 처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취득, 처분, 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우리가 거래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다른 여러 특성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배우겠지만 오래 쓸 수 있다. 이 같은 특성도 있다는 이야기. 참 오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달리 임대차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임대차에서 취득, 처분, 임대차 관련된 게 바로 거래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래 활동 관련해서 또 어떤 영역들이 있을 것인가 간단히 또 살펴봅시다. 자, 보세요. 내가 땅을 사서 건물 하나 짓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무 땅이나 사는 겁니까? 아니겠지요. 아니겠죠. 어디는 땅을 살 것인가? 여기서부터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활동을 오래 때 입지, 선정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지, 자, 설립, 땅지 이렇게 변하죠. 어느 땅에 들어서야 될 것인가? 이걸 어때? 찾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선정 활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과연 내가 또 자, 예를 들어서 10억 이 같은 금액을 어때?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인가 판단해 보겠죠. 우리 조금 전에 이런 예를 들었어요. 내가 이 땅을 사고자 하는데 땅 주인이 10억 달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10억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어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인류에서는 감정 평가 활동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감정 평가 활동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이제 내가 10억을 지불하고 사고자 한다는 이야기야. 사고자 하는데 내 호주를 탈탈 털어봐도 5억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떤지 내 돈 5억 이것과 은행으로부터 또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겠죠. 좀 자금을 융통한다. 이를 가려서 우리가 금융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이처럼 타인 자본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금융 활동이다. 그래서 금융은 자금 융통 여기에 약자예요. 금융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 위해서는 금융 활동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내가 이 토지를 취득을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때 또 임대할 수도 있겠죠. 임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광고 활동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 활동 관련해서는 입지 선정, 감정평가 활동, 금융 활동, 마케팅, 광고 활동 등등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영역들이 결국 뭡니까? 결국은 부당문을 구성한 영역들이다. 알 수 있겠죠? 왜? 우리가 학문에서는 부동산 현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활동을 올바르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현상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지식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한 활동 관련된 영역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루는 게 바로 이제 부동산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범위도 바로 이 영역들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이 영역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학습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학문 관련된 영역들 이걸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1편부터 3편까지 3개의 편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왕초보 공인중개사다 이 교재 있죠? 이 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 교재 4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 차례다 나와 있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례 여기 보시면 1과목 부동산 학개론이다. 이 과목은 이제 1편부터 3편까지 크게 3개의 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편이에요. 1편은 부동산 총론이다. 총론은 학문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준 파트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1장, 2장 크게 2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1장에서는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죠.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분류를 다루고 있는 게 1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장입니다. 2장은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부동산 특성,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 분류, 특성, 이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부동학 총론 이렇게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로 이 분들 1편 총론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2편으로 넘어갑니다. 자, 2편은 부동산 강론이다 속인데 이때 강론은 뭡니까? 각각의 파트를 논하자는 결국 이 분들이 각각의 파트가 되겠죠. 이 분들을 논하는 게 바로 강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1장부터 6장까지 6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데 먼저 1장입니다. 1장은 부동산 경제론이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의 수요 공급 이론과 경기 변동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1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장은 부동산 시장론이다 소개되어 있는데 2장 시장론 여기서는 자,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여기는 입지 선정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2장이 되겠습니다. 3장은 정책론이지요. 우리 정부의 정책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책 1 다루는 게 3장이 되어 있고 4장은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투자 관련된 기초 지식을 다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5장은 부동산 금융론입니다. 우리 자금 융통이다. 금융도 기초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5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장은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다 소개되어 있는데 바로 이분들이에요. 자, 이용 활동, 다음 개발 활동, 관리 활동, 그리고 마케팅, 광고 활동 이들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교재 6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편은 감정평가론이다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감정평가 활동 이 부분만 별개로 빼내서 3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교재는 1편부터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학습해야 될 내용도 바로 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또 용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부동산 학개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또 한 장 넘겨보시면 1편입니다. 자, 1편은 부동학 총론이다. 그래서 총론은 뭡니까? 학문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1장, 2장으로 구성되는데 1장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장은 특성 이렇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페이지를 보시면 여름 교재 10페이지를 보시면 1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챕터 보세요. 자, 1번 챕터 보시면 자, 여러분 교재 10페이지예요. 10페이지 1번 챕터 보시면 부동산의 의의다 소개되어 있죠. 네, 부동산 여기 보시면 괄호에 한문이 나와 있어요. 한문 간단히 살펴봅시다. 자, 안입을 움직일 통 재산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안입을 움직일 통 재산산 이래서 부동산이다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럼 말 그대로 봅시다. 이제 안입을 움직일 통 재산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걸 뭘 한다?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잠시 뒤에 다시 이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11페이지예요. 11페이지 보시면 2번 챕터 부동산 학의 개념이다 소개인데 여기서는 부동산 학문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학문의 자, 연구 목적 이야기 드렸죠. 학문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가 성립 배경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한 학문의 연구 대상도 이야기 드렸지요. 자, 이분들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2번 챕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편괄호 1번 봅시다. 자, 편괄호 1번 여기 보시면 부동산학의 의의다서 학문에 대한 정의가 되겠는데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학이란 부동산을 대상하는 인간의 활동을 연구한 학문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문의 연구상 뭡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 봅시다. 부동산학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킨 종합 응용과학이다. 결국 부동 학문이 무엇 때문에 나오게 됐습니까? 바로 자 부동산 활동을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자, 올바르게 하자 인류에서 학문이 나오게 됐다. 또한 이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학문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부동산 학문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킨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한번 보세요. 우측 보시면 뭐 키포인트에서 용어 설명이 되어 있죠. 이미 우리가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활동, 그리고 부동산 현상에 대한 용어 설명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부동산 활동입니다. 자, 부동산 활동이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을 말한다는 거죠. 다음 부동산 현상입니다. 부동산 자체가 지는 여러 가지 현상을 말한다. 결국 부동산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과 현상에 대한 용어 정리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2페이지예요. 12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챕터 부동산의 여러 개념이다 소개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자,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다양한 측면에서 부동산을 바라보자. 이걸 우리가 때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우리는 이 같은 복합 개념의 입각에서 이 부동산의 개념도 기술적 측면에서 좁게 얘기하면 물리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경제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겠고, 법률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의 개념도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 측면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뭡니까?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과로 1번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편과로 2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편과로 3번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이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학습이 될 건 편과로 3번에 나와 있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적 개념이라는 것은 법에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분이 되겠죠.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이 내용이 되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법에서 정의할 것인가? 바로 민법이에요. 민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자, 이 민법에 의한다면 물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동산이 있고요. 부동산이 있고, 또 하나는 동산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느 법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법 여기에 나면 물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동산, 그리고 또 하나는 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때 민법 99조 1항 여기 보시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99조 2항 여기 보시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민법에 의한다면, 자, 어느 법이라 했죠? 민법입니다. 민법에 의한다면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이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부동산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민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 이것만 고려한다면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되면 부동산이고,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 동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죠. 바로 뭡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보세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는 어느 법이라 했어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및 그 정착물, 흔히 민법에서 규정하도록 해서 민법상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민법상 부동산 뭐라 말입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토지가 뭐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정착물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착물은 말 그대로 보세요.
정착된 물건이다라는 이야기. 어디에? 그가 뭡니까? 토지가 되겠죠. 그럼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더라. 참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돼서 쉽게 이동시킬 수 없는 이와 같은 물건을 뭐라 합니까? 정착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착물이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그리고 담장, 뭐 수목 이와 같은 게 있더란 이야기예요. 수목은 토지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살아있는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건물입니다. 건물. 자, 여기 보세요. 이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들어서 있다. 이때 자, 보세요. 이제 이 건물입니다. 자, 건물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쉽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따라서 건물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바로 정착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착물이다. 다음은 담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토지에 이렇게 담장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설치되어 있다. 그럼 밑에 이 담장도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그래서 쉽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담장도 어디에 합니까? 정착물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수목입니다. 수목. 자, 보세요. 이 토지 위에 자,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나무가 심었는데 이 나무는 어때? 지금 토지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살아있는 나무다. 이를 우리가 수목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자, 수목 이 자체도 토지에 뿌리 내리고 있다. 토지에 부착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착돼 있죠? 쉽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수목도 어디 합니까? 정착물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어드렸어요. 건물, 담장, 수목 이들은 다 어디 합니까? 정착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자, 이 같은 정착물 다시 두 가지로 또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있고, 또 하나는 토지의 일부, 즉 부속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있더라. 자, 이 둘 모두가 뭡니까? 정착물이에요. 둘 모두가 정착물인데, 자,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있고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있다. 이렇게 구분이 좀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독립물로서 취급이 된다는 이야기는 토지와 별개로서 거래 대상이 된 것들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반면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된다는 이야기는 토지와 일체로서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여기서 건물, 담장, 수목 모두가 정착물이라 그랬죠. 모두가 정착물이다. 그렇지만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냐,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냐, 이게 구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를 살펴봅시다. 자, A가 토지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A가 이 토지를 B에게 양도 팔았습니다. 팔면 건물도 당연히 B에게 딸려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건물은 정착물인데 토지와 일체로서 거래가 되고 있다. 알 수 있겠죠. 뭐가 되는 겁니까?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 사회에서는 건물을 토지의 일부로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외가 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A가 토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만 B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건물은 정착물이죠. 정착물인데 토지와 별개로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 이게 우리나라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우리나라에서는 정착물이지만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대표적인 정착물이 바로 뭡니까? 건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착물 중에서도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별개로서 거래 대상인 대표인 정착물 뭐가 있습니까? 건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담장입니다. 담장도
정착물이라 그랬죠?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 자, A가 토지도 담장도 가지고 있을 때 A가 이 토지를 B에게 양도 팔았습니다. 그럼 담장도 당연히 딸려가는 거예요. 딸려가는 따라서 담장은 자,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수목입니다. 자, A가 토지도 수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A가 B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수목도 당연히 날려가 버리는 겁니다. 날려가 버린다. 따라서 수목 역시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정착물 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돼서 쉽게 이동시킬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생각하시고, 정착물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토지 Y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있고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있다. 이때 토지 Y 독립물로서 취급된 정착물 가장 대표 예가 우리는 뭡니까? 건물이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자, 민법상 부동산이다.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그럼 이때 자, 정착물의 가장 대표된 예가 바로 뭐라 그랬죠?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건물은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다. 알 수 있겠죠? 정착물의 가장 대표는 건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 민법에 의한다면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되면 부동산이고, 자,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이때 동산, 부동산 모두가 내 것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릴 것인가? 동산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의 권리의 공시화는 뭡니까? 점유예요. 점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자체가 내 것임을 알리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민법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셔야 될 거예요. 반면 토지나 건물 이와 같은 부동산은 들고 다니면서 내 것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라는 권리의 공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산의 권리의 공시 방법은 뭡니까? 점유. 반면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의 권리의 공시는 뭡니까? 등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함으로써 내 것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몇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자동차. 이걸 한번 생각합시다. 자, 자동차는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이 될까요? 동산이 될까요? 당연히 동산이다. 알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자동차는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해당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민법에 의하면 동산이다. 그럼 권리의 공시방법이 뭐가 됩니까? 점유. 그렇지만 자동차 관리법이다. 이 같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자동차는 등록이라는 권리의 공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등록증 발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은 이제 선박이 있습니다. 선박. 자, 20톤 이상이다 생각해 주시다. 자, 이것은 선박도 20톤 이상의 선박이랄지도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이죠. 왜?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않는다. 따라서 20톤 이상의 선박도 민법에 의하면 동산입니다. 그럼 권리의 공시방법이 뭐가 됩니까? 점유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선박법, 선박등기법 이 같은 법률에 의해서 20톤 이상의 선박은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자동차다. 자, 20톤 이상의 선박이다. 이 같은 예들을 우리가 들었지만, 자, 이 예들은 자, 민법에 의하면 어디 합니까? 동산이에요. 동산. 이처럼 민법에 의하면 동산이지만 자동차 관리법, 선박법 이 같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개별 법률에 의해서 권리의 공시 방법을 등기나 등록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개별 법률에 의해서 자, 등기나 등록의 권리 공시 방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권리의 공시 방법과 유사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부동산의 권리의
공시방과 유사성이 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해 주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준 부동산 또는 어때? 의제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준 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다. 자,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해 주겠다라는 것들. 사실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은 아니에요. 동산이나 동산으로 구성된 일체의 집단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처럼 개별 법률에 의해서 등기나 등록의 권리의 공시방법을 채택한다. 그래서 부동산의 권리의 공시방법 유사성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해 주는 걸 우리가 준 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 부동산의 대표인 예로서 우리 오늘 두 가지 이야기 드렸어요. 자동차, 20톤 이상의 선박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 민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이다. 민법상 부동산이 있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것만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바로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것만 가르쳐서 우리가 자, 협의 좁은 의미가 되겠죠.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협의의 부동산은 자,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 및 그 정착물 말한다.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모두가 어때? 동일한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에 이제 준 부동산까지 포함합니다. 그럼 준 부동산까지 포함하면 더 넓은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즉 민법상 부동산, 협의 부동산이죠. 여기에 준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이걸 우리가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제 협의의 부동산에 준 부동산을 포함한 개념이 뭡니까? 광의의 부동산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협의의 부동산은 결국 민법 관련이 되어 있고 준 부동산은 개별 법률과 관련이 되어 있다. 모두 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결국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들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협의의 부동산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 들 수 있겠죠. 그럼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결국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부동산이 뭡니까? 토지, 건물이다. 들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에요. 여기에 있네요. 토지, 건물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동산은 토지 및 건물로서 바로 어때?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있죠.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동산은 결국 어때? 민법상 부동산인 협의의 부동산을 의미하는 법률적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 개념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12페이지 하단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평고로 3번 보시면 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자, 동그라 1번 협의의 부동산 나와 있죠. 자,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자, 이는 뭘입니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 2번 광의의 부동산입니다. 자, 광의의 부동산은 바로 협의의 부동산에 준 부동산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렇게 교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페이지 하단 한번 보세요. 13페이지 하단 보시면 박스에 토지와 별개인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다뤄진 정착물이다 나와 있죠. 이게 우리 앞서 말씀드린 정착물이지만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된 정착물 이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가 뭡니까? 건물이다. 하나 배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건물 나와 있네요. 그리고 기타 몇 가지 것들이 있더라. 이건 우리가 앞으로도 세부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토지와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대표인 정착물은 뭐가 있다? 건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잘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10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10페이지 보세요. 자, 1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자, 평고로 3번 준부동산이다. 다른 말로 의제 부동산이다. 소개도 있죠. 우리 여기서 이야기했던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도 여러 가지 예들이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자동차 그리고 선박 나와 있죠. 물론 20톤 이상의 선박이 되겠지만 이처럼 자동차 선박이 대표인 예가 된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 줄 중간쯤 보세요. 등기 또는 등록함으로써 공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준부동산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등기나 등록 등의 권리의 공시범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줄 봅시다. 이와 같이 동산이지만 나와있죠? 이건 이런 내용이에요. 민법에 의하면 뭡니까? 동산이라 그랬죠? 자, 민법에 의하면 동산이나 동산 독선된 일체 집단이에요. 그렇지만 개별 법률에 의해서 등기나 등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준에서 취급해 있다. 이걸 우리가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이와 같이 민법에 의하면 동산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등기한 재산을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란다. 이것은 준부동산은 부동산에 속한다. 자, 준부동산은 어디에 속합니까?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자, 준부동산은 어디에 속합니까?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준부동산도 우리 교재 내용을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1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14페이지 보시면 이제 네 번째 챕터에 부동산 학에서의 부동산의 개념이다 소개되고 있지요. 그래서 먼저 편과를 1번 보세요. 편과를 보시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나와 있죠.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측면이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1번 부동산 학에서는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이름부터 더 다룰 거예요. 오늘은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2번 봅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의 모든 측면에서 파악한 부동산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시면 편과 2번 부동산의 3대 측면이다 소개인데 우리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그래서 복합개념 사업가에서 어떤 측면입니까?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오른쪽에 키포인트다. 여기 또 용어 정리가 되어 있죠. 편과 1번만 살펴봅시다. 편과 1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의 모든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파악한 부동산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학에서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 개념에 이가고 있다.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부동산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결국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1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7번 챕터 부동산 학의 연구 대상이다 나와 있죠. 학문의 용상 우리 이야기 드렸죠. 학문의 연구는 뭡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이게 연구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과 1번의 세 번째 줄 중간쯤 보세요. 부동산 학의 연구 대상은 크게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으로 나뉜다. 이런 정도 여기서는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께 부동산 학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9번 챕터 토지의 분류 방법이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